경찰이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는데 은폐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담 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돼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고 특히 용의자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유출 경로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는데 지난해 12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확인해 A씨를 쫓으면서 쿠팡에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 사고 긴급 현안 질의를 했지만 김 의장이 불출석하고 쿠팡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압법 추진을 멈추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의장과 이례적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정기국회의 마침표를 찍는 날 여야는 종일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힘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에도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입니다. 전초전 끝에 본회의장에 앉은 여야는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4번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멈춰섰습니다. 토론 첫 주자 나경원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도 없이 입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절규하듯 이어진 발언에 우 의장은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사회자를 무시한다고 경고한 뒤 마이크를 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죠. 왜 제가 5분 드렸는데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발언 걸지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도.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켜고 끄기를 수차례, 의장과 설전을 벌인 이례적인 장면은 어쩌면 연말 입법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우려에도 논란의 사법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야권은 물론 조국 혁신당까지 차별화에 나선 상황이라
나날이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듯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38조에 해서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합니다.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가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불통이 튈까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방탄과 정적 죽이기에 악용했듯 이제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전날이란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론 민중기 특검이 애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민주당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을 거라며 특검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검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명단을 수소문하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반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과거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까지 국민의힘의 3단 공세 속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접촉 의혹 사건을 뒤늦게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통일교 관계자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해당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이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과도 접촉했고 이를 특검에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선택적 수사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해당 진술을 듣고 이를 사건화한 것이 지난 8월인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 씨에게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등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된 정진상 실장은 해당 시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녹취에서는 나 의원이 통일교 간부 이 씨에게 가급적이면 자신이 중간에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고 당사 등 제3의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접촉 의혹에 발단이 된 윤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전 씨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 이모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김건희 씨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한 녹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특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자체 감사와 헌법 존중 TF에 이어 특별수사본부까지 추진되면서 군은 뒤숭숭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특별수사본부의 초점은 내란 특검이 아직 처분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전후 군의 행적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내란 외환 의혹 사건 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 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본부를 꾸리게 될 것이고요. 조만간 구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사안도 일부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상 필벌을 강조한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헌법 존중 TF에서 징계나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엄 당일 합참 전투통제실과 화상으로 연결된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사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입건되지 않고 전역한 데 이어 이승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자체 감사에 이어 헌법 존중 TF, 특별수사본부까지 추진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가 늦어지는 등 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사실 무곤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백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마약 밀수범들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게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세관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근거로는 지난 2023년 9월 당시 경찰이 마약 운반책 2명을 데리고 인천공항 세관에서 진행한 실황조사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이 다른 운반책에게 검역대가 아닌 일반 검색대로 통과했다고 진술하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연기하라고
말레이시아어로 종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합수단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세관 직원들이 일반 검색대로 운반책을 통과시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수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수범 전원은 세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세관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지휘부에서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백경정은 당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단 영등포 경찰서장의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수단은 경찰 지휘부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기록 자체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단 발표에 백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세관에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덮었던 정황이 기록상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며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아들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의 화환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두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담긴 신고 사건을 살펴본 결과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차원에선 자료 확인 등이 어려워 위법 여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김 의원도 같은 시기 아들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의 환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도 했습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삼거리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학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 학원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건너자 버스가 출발하는데 마침 달려온 킥보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비명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차량에 부딪힌 것 같아요. 운전기사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기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버스에 치인 겁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어린이용 무동력 킥보드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입니다. 숨진 아이는 이곳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끝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이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80대 여성이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갑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이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차는 어디 갔냐고 이러니까 차는 이미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블랙박스를 달라고 하고 그러대요. 가해자는 50대 남성 A씨. 앞서 2분 전쯤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남성은 사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체포했을 때에도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능시험만 지금 합격을 하면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이 들통이 날 것 같아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직원에게 상습상해를 가한 혐의로 대리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제 대리점 직원이었던 고 박성범 씨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4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했던 박 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대리점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해 박 씨가 자주 다쳤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결혼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9.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인 가구는 4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주된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6%로 가장 많고 휴식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가격대는 다소 있지만 따뜻한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 패딩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오리털을 사용한 덕다운 패딩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패딩 제품입니다.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섞인 재활용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스페이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은 오리털인 덕다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따뜻해 가격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팔리는 다른 구스다운 패딩에는 거위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 W 컨셉과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분석해봤더니 7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레미,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앤퍼티와 프롬유즈 등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다운 패딩의 거위털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비율은 7%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리아와 젠 아흐레 2개 제품은 실제로는 오리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패딩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됐습니다. 충전재 솜털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혼합률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5개도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좀 더 따뜻한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스를 선택하신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고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품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쇼핑 플랫폼 업체들 또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발표합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1호 대책 이전 주택거래 영향 등으로 9월에 4배가 넘는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별로 올해 대출 총량 목표제 이행 현황이 어떤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지난달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관심입니다.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친 해운물류국 직원들이 오늘 부산 임시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해수부는 부서별로 단계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무신사역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게 됩니다. 무신사는 서울교통공사 공개 입찰에서 3억 3천만 원에 성수역 역명 변기권을 따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여 도시재생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건축 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 건설 분야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의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 국산 무기 가운데 하나인 K2 전차가 중남미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 육군이 우리 지상 장비 195대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기업과 협업해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지상장비 195대를 도입하겠다는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까지는 협상할 대목이 남아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가운데선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계약이 성사되면 K2 전차의 첫 중남미 진출 사례로 기록됩니다. 앞서 K2 전차는 65억 달러 규모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 튀르키예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차륜형 장갑차까지 우리 군 지상 장비가 폭넓게 K방산 수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페루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계약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중남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 확대,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페루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그제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로부터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우롱차로 위장한 케타민 1kg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발견된 차봉지 위장 마약은 17차례로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16층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 매매로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YTN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몰래 어획물을 숨기는 시설인 비밀 어창에 대해 연속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어선에 비밀 어창이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 YTN은 이미 상당수 중국 어선에 이 비밀 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동쪽 해상. 멈춰있는 중국 어선에 우리 해경 보트가 접근합니다. 지난 1월 신종 비밀어창을 처음 적발했을 당시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선 한 척이 단속된 직후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100여 척의 다른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박이 단속되더라도 조업을 이어가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들은 이후 무전을 통해 해경이 비밀어창을 알게 돼 돈을 못 벌게 됐다며 적발된 어민을 비난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개조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을 피한 다른 어선들도 비밀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7월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어민 교육 행사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리는 비밀어창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까지 언급할 정도로 비밀어창이 이미 널리 퍼진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조업일지 속 어획량이 우리 어민들에 비해 적을 때가 많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보다 대형화된 중국 어선이 훨씬 적은 어획량을 보고하는 경우를 의심하는 겁니다. 5톤도 잡고 또 못 잡을 때는 2톤도 잡고. 통보하는 그 어획량이 항상 엄청 낮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50kg 잡을 때도 있고 60kg 잡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왜 이렇게 적냐? 그럼 적당하지 않냐?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이 포획 금지 어종 등을 포함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실제보다 적은 양을 잡은 것처럼 기록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제한된 그 허가만큼만 해서는 수익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올리기가 힘드니까.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상당수에 비밀 어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거물급 마약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비트코인 업계의 전설이자 악명 높은 온라인 마약 시장 실크로드의 창립자를 사면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거지만 큰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갱단의 두목과 볼티모어의 마약왕으로 불린 범죄자의 가명이나 사면을 허가했습니다. 이달 초엔 마약 조직과 결탁해 400톤 이상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 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5년이 선고된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기소 자체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마녀 사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want if somebody sells drugs in that country, that doesn't mean you arrest the president and put him in jail for the rest of his life.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president. I don't know. I don't have an opinion on it. I haven't read it. 일부는 끔찍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I want to know who is responsible for making the pardon recommendations, what they're thinking.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는 90명 정도, 그리고 집권 2기 첫 해인 올해 최소 10명의 마약 사범에게 사면이나 감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뉴욕 남부검찰의 마약 관련 조사를 근거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7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나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층 드론 회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카르타 중부의 케마유란 지역. 7층짜리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정오쯤 시작된 불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1층에 있는 드론 업체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Kalau dari sini tadi dengar kayak ada ledakan kayak gitu sih Pak dari bawah lantai 1. Ada ledakan ya? Iya, ada ledakan.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설치한 비상사다리를 통해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된 수십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를 포함해 20여 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제거한 뒤 내부 수색을 다시 할 예정이어서 사망자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ksigen juga kurang sehingga banyak yang meninggal karena lemas kehabisan oksigen di atas. Namun demikian nanti terkait sebab kejadian kebakaran ini nanti akan kita sampaikan lebih. 경찰은 점심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드론 업체의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불이 시작돼 다른 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상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건물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사흘째 다시 교전을 벌이면서 군인과 민간인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북서부 국경 인근에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군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민간인 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프레아 비어르 사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도 태국 군인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지 꼭 1년을 맞아 시리아 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수도 다마스쿠스 구시가지 우마미아 모스크에선 새벽부터 축하 기도 방송이 나왔고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도 이른 시각 모스크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알샤르 대통령의 기념 연설에 이어 시리아 전역에서 탱크와 헬리콥터 등이 등장한 군사 행진이 펼쳐졌고 주민들은 혁명가에 맞춰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 치료와 방사선 온열 치료,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협의체가 선정한 3개 항목은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뒤 이어져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수급권자의 소득에 합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등이 물러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심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민주당 출입 기자분 계시네. 우리 당 출입 기자분들은 안 오셨네.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더 이상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모레는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그래도 이맘때 수준의 초겨울 날씨라서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산불 등 화재 사고는 경계하셔야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구 0.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2도, 광주와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